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파월 연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의미로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파월은 결코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양적 완화가 맞지 않느냐, 아니면 양적 완화가 아닌 걸로 봐야 되냐,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파월은 이제 어제 날짜로 경제학자들, 그리고 경제 전략가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전미실물경제협회 NAB라는 곳에서 60일의 연차 총회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사실상 미니 양적 완화를 발표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왜 미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뒤에 이제 규모를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러나 파월은 이것을 QE4라고 부르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일단 이와 관련된 이 미니 양적 완화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붙였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10월 FOMC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FOMC에서 과연 이 미니 양적 완화가 어떤 규모,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자산을 매입할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동성 부족 사태를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 레포 금리 급등 등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단기 자금 경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파월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의 상태를 만들었겠지만, 은행 시스템에 충분한 양의 적립금이 없거나 또는 심지어 일상적인 자금 압박의 증가는 통화시장 금리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동성은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다루고 있다. 사실 나와 나의 동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적립금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10월 FOMC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월에 내린 결정과 일관되게 우리의 목표는 연방기금금리와 기타 단기금리 통제가 빈번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관리 금리를 정함으로써 행사되도록 충분한 준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목표 범위 내의 요율로 연방기금 시장에서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임시 운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많이 보던 멘트 아닌가요, 이거? 기존의 금리 인하를 처음 개시하기 전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필요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비슷한 멘트들. 즉, 이 멘트는 10월 FOMC에서 결국 지금 이제 부족한 단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 금융기관이나 대형 은행들에서 결국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처럼 임시 공개 운영 시장처럼 이제 레포를 통해서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 거는 원론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결국 그래서 연준이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필요하다면 임시 운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임시 운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연준의 화법이죠.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다음에 할 거야.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필요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필요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거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화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죠. 나는 이제 이어서 할게요. 나는 준비금 관리 목적으로 우리의 대차 대조표 확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 진행했던 엄청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여기서 지금 결국 지금의 문제는 준비금이 부족한 거잖아요. 유동성 부족. 준비금 관리 목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는 것이지 지난 금융위기 이후처럼 그런 방식의 엄청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랑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건 QE4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실망을 줄 수는 있겠죠.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정말로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QE4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지금 준비금 관리 목적으로 인한 대차 대조표 확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레포금리 급등 문제, 단기 자금 경색 현상,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기술적 문제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국채 매입입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은 통화 정책 스탠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파월 의장의 위 발언을 요약하면 이제 이겁니다. 준비금 관리 목적으로의 대차 대조표 확대를 주식시장 관리 목적으로의 대차 대조표 확대랑 절대로 혼동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모든 방식은 명백하게 QE 그 자체입니다. QE 방식입니다. 그냥 양적 완화예요. 다음 도표에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향후 국채 매입에 대한 예측을 요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적립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을 해서 자금을 마련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파란색 막대. 이 파란색 막대들이 이게 뭐냐면 만기가 되는 국채들, 그런 것들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뭐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막대. 빨간색 막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잔여물들이죠. MBS. 주택저당증권. 이것도 이제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재매입하기 위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바로 이거예요. 회색으로 표기된 막대가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하려고 하는 추가 내용입니다. 이 회색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본다면 이제 연준이 2차 시장 개입으로 발생할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영구 OMO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OMO라는 거는 그냥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입니다.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이 결국 채권 매입이에요. 국채 매입.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슷하게 골드만삭스도 대차 대조표의 추세적인 확대를 지원을 하고 첫 2년간 대차 대조표의 크기를 1,5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비 완충 장치를 이제 복구하고 현재 임시 OMO의 필요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월별 OMO 비율을 상정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연준에서는 임시 오픈마켓 운영을 이제 실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전부터. 지금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거는 영구적으로 가야 됩니다. 영구 OMO. 그래서 일단 연준은 내년 4월까지 임시로 이 오픈마켓 운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회색 막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이제 앞에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연간
1,800억 달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매입까지 포함하면 연간 3,750억 달러씩 대차 대조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은 사실상 미니 QE라 불러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연준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 미니 QE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이제 임시 오픈마켓 운영을 QE1이랑 비교를 했어요. 당시 QE1 이 시기 때 10년 국채 매입 규모가 이 정도였거든요. 이때가 뭐 거의 매달 210억 달러 좀 넘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연준에서 진행할 11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할 임시 오픈마켓 운영을 통한 국채 매입 규모가 약 200억 달러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차 양적 완화 규모 때랑 국채 매입 규모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한 규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JP모건이 통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표에서 이제 이게 지금 연준에서는 QE가 아니다, 파월은 QE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게 뭐 QE인지 아닌지 그런 논의가 있긴 했었으나 명백하게 의미론적으로는 영구적인 공개 시장 운영, 이게 채권 매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국채 매입. 이거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적립금을 추가하는 것은 양적 완화가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매달 꾸준히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양적 완화지 뭐겠어요. 하지만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이제 양적 완화는 그거랑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그리고 예전에 루즈벨트 때 대공황 이후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진행했던 뉴딜 정책들, 이런 것들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시장을 구원을 해준 거죠. 시장 붕괴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시장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채권 일반적인 국채 매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시장 붕괴를 일으킨 어떤 알파가 되는 자산들을 공격적으로 매입을 해준 겁니다. 그러한 QE와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QE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이제 연준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무한 양적 완화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 채널에서는 뭐 연준이 양적 완화 안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최근 168번, 169번 영상을 통해서 왜 연준이 무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지, 시장이 붕괴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의 채권 시장의 규모, 앞으로 부채를 더 늘려야 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 안에서는 무한 양적 완화 말고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유일한 대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스템 전환. 지금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갈아타는 것 말고는 무한 양적 완화밖에 답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무한 양적 완화의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엣지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레포 시장에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단지 연막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진짜 이유는 굉장히 예리한 곳을 이제 짚었는데 결국 말씀드렸죠. 엄청난 채무 발행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누신을 이제 내년에 50년 만기 채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이미 했고, 그리고 50년물 채권이 발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100년물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지금 거꾸로 얘기하자면 미 정부는 엄청난 채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채무 발행에 직면하고 있고, 게다가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국채를 이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못 늘립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중국과 일본에게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부채를 사줘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채무 발행까지 있으니까 이 부채를 누군가는 사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연준밖에 없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래서 연준은 앞으로 엄청난 규모의 미국 부채를 사서 화폐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누군가가 5년 안에 MMT 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MMT 정책을 고려를 했을 때도 지금 미국의 그 채권을 누군가는 다 사줘야 돼요. 다 사줄 수 있는 주체는 연준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2024년 대선 그때는 이제 민주당으로 이번에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2024년에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경제 구조상 흘러가는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 그리고 앞으로 재개될 엄청난 초양극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책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소한 2024년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거고 그때 MMT가 출범하게 될 텐데 이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부채를 연준이 다 사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지금 2019년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보면은 결국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빠져 있죠? 여기에는 경기 침체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은 부채를 늘려야 하는 양이 현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예상입니다. 아마도 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정되지 않을까? 경기 침체 이후에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 경제학자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전례 없이 증가한 것은 금융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문제 없다. 연준에서는 잘 관리할 거다. 그리고 2018년에 그런 믿음에 부응하듯이 우리는 이제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 이제 이것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정상화할 거다. 그리고 이건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누누이 우리한테 이제 강조를 해왔지만 이거 다 거짓말 됐죠. 결국 지금 상황이. 그리고 최근에 그 레포 금리 급등, 단기 자금 경색 이런 것들은 다 양적 완화. 예전에 1차부터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그 중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합치면 뭐 엄청난 규모의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다 그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지금 다 수면 위로 다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브렉시트나 그리고 트럼프 같은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누가 만들어낸 거냐?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중앙은행에 다 책임이 있어요. 브렉시트도 지금의 통화 정책 이런 결과들이 브렉시트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영국 브렉시트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앞으로의 EU 그리고 유로존 지금 시스템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
그리고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된 이런 배경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중앙은행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역사상 가장 큰 자산 거품을 확대를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자들은 야성적인 꿈을 넘어서 더 부유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함 있는 통화 정책이 이 덕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다 시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그리고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자유시장이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오던 그런 자유시장 체제가 사실상 망가진 거고, 이 현상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무한 양적 완화를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그건 다시 악순환이 돼서 초양극화를 만들어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결국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또 악순환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MMT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까지 돼서 MMT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리고 연준의 감독관이 2008년부터 이제 팀포일이라는 음모론 블로그가 있거든요, 해외에. 여기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결국 대차 대조표 확대 정책이 시장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사실이죠. 2008년 이후 지금 시장 시스템, 우리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제가 예전 초창기 영상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연준의 감독관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이 깨질 것을 확신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혐오스럽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대차 대조표 확대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로 야기된 심각한 시장 붕괴 상황은 일단 완화를 시켰습니다. 엄청난 대차 대조표 확대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몇 가지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채권의 부족, 뭐 일부 시장에서 유동성의 압박, 그리고 은행의 그 보유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 운영자의 수가 모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결국 지난달에 이제 레포 시장의 위기가 한번 발생이 됐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결국 중앙은행 스스로 자처한 거다. 과거 10년 동안의 그런 행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 결과가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다. 자업자득 인과응보죠.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들, 그리고 지금의 신용화폐 시스템이 어디로 갈 것인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따지면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뭐 50년, 100년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무한 양적 완화, 그리고 MMT 이런 것들로 버티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더 큰 부작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끝내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런 대형 이벤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 이벤트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뭐 IMF나 중앙은행들이 차기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수면 아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연준이 시장이 깨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또 강조를 해드리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 대응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 거다.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BIS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보고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앙은행이 미 연준 보고에 따라 주요 중앙은행 때 국채 보유량이
20%에서 많게는 40% 이상에 이르는 등 미결제형 자산이 더 많이 보유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만연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주요 중앙은행이 이제 일본, 그리고 ECB, 이제 유로존이죠. 그리고 영란은행, 그리고 연준입니다. 이 네 곳이 이제 주요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평균적인 그래프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된 거거든요. 이게 지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한 지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요 중앙은행 4개를 말한 겁니다. 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자국의 그 국채 보유량을 보면은 지금 2008년부터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했죠. 계속 증가를 하고 지금 양적 긴축 이후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 통계치를 보면. 근데 이거 이제 끝났죠. 이제 다시 양적 완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중앙은행이 이제 미국만의 문제 아닙니다. 아마 일본, 유로존은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더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상 뭐 중앙은행이 부채를 발행해서 지네들이 매입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 더 이상 이 시장이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의 시장은 발행된 이런 부채들이 시장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뒷받침이 됐거든요. 그 뜻은 뭡니까? 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부채를 신뢰하겠다. 그게 부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부채를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이 보유량을 점점 늘린다면 결과적으로 가치 하락입니다. 신용화폐 가치 하락. 이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결국 이 국채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버블이 될 수밖에 없고 중앙은행들은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앙은행 말고 기존 투자자들 있잖아요. 시장의 그 투자자들이 국채에서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유동성 자산은 다 어디로 도망간다? 기본적으로 금과 은 시장으로 다 도망간다. 그리고 그 남은 시장에는 뭐 주식 시장 중에서 다음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우량 기업들 그리고 뭐 일부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자산들로도 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금, 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랑 은 시장 이것을 그래서 보험으로서 우리는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뭐 앞으로 이제 뭐 별의별 일을 다 볼 것 같습니다. 향후 특히 2024년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정말로 못 볼 꼴을 정말로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잘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전까지는 모든 결과가 분명해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지만 이러한 부작용들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방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상황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뭐 지금까지 없었던 게 당연하죠. 왜냐 2008년 이후와 전후로 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2008년 이후의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이후에 그런 양적 완화 정책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지속된 저금리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을 굉장히 왜곡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한 그 부작용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레포금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작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뭐 당연하죠. 뭐 그전에는 양적 완화를 안 했잖아요. 지금은 신용화폐 시스템 환경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BIS 국제결제은행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전까지는 모든 결과가 분명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대차 대조표 축소는 없습니다. 이제 이대로 쭉 갑니다. 앞으로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 환경에서는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거는 이제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제 무한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제결제은행은 대형은행의 유동성을 요구하는 규제로 인해서 은행들이 당일 유동성의 원천인 그들의 적립금을 하룻밤 사이에 시장에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바로 레포 금리 급등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는 지난달 대형은행들이 스스로 밝힌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은 또한 금융위기 이후 은행 내부에서 위험관리 관행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 왔는데 이것들이 2017년 후반부터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작년 강의에서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놓고 공화당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우린 다시 2008년 위기 전처럼 철저하게 관리됐던 그런 규제들이 느슨해지고 있다. 여기서 느슨해진다는 얘기는 바로 위험관리 관행이 변경되었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은행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관행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국제결제은행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슬프게도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연준은 국제결제은행이 경고한 모든 것을 무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11월부터 임시로 공개 마켓 운영,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서 이제 채권 매입을 쭉 하겠다고. 이게 대차 대조표 확대랑 이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BIS가 이제 경고한 것을 무시한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공개 시장 운영.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이제 영구적인 공개 시장 운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영구적인 공개 시장 운영을 QE라고 부르지 말라고 함으로써 다음 금융위기가 마지막 위기가 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저도 이 말에 1000% 공감합니다. 앞으로 있을 금융위기가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마지막 금융위기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붕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용화폐 사이클을 보면은 본격적으로는 뭐 닉슨 쇼크 이후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신용화폐 사이클이 이제 제대로 정착된 거는 1980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해서 1990년대 초반 그 걸프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까지 이때 사이클이 또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2008년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단기 사이클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금융위기가 지금 현재 신용화폐 전체 사이클의 마지막 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망가지는 거는 이 전체 장기 부채 사이클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레이 달리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위기는 또 위기 이후에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뀝니다. 통화 정책도 다 바뀔 거고요. 통화 시스템도 다 바뀔 거고 금융 시스템도 싹 다 바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어쨌든 연준에서는 앞으로 진행할 공개시장 운영을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못 박아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정말로 연준에서 양적 완화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자산 매입은 금융위기가 올 때 진행할 거다. 그때 카드를 내밀기 위해서 양적 완화로 부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태를 양적 완화라고 부르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충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진행할 공개시장 운영은 일단 양적 완화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장을 구원할 양적 완화는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언급됐듯이 다음 금융위기가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마지막 금융위기. 그 이유는 그냥 쭉 버블 터질 때까지 쭉 갑니다. 그냥 무한 양적 완화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신용화폐가 다 박살이 날 때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박살될 때는 그냥 금융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간밤에 어쨌든 파월이 양적 완화인 듯 양적 완화 아닌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은 금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